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호혼 동지회로 시작된 신당 창당 운동은 55년 9월 18일 민주당을 출범시킴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조봉암은 결국 이 새로운 당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조봉암의 합류를 주장하던 세력들도 호혼 동지회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들은 보다 새롭고 개혁적인 정당의 창당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당의 출발이었습니다. 그해 12월 조봉암은 서상일 등과 함께 가칭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킵니다. 그러나 진보당의 본격적인 출범은 눈앞에 다가온 제3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잠시 미루어졌습니다. 선거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신익희, 3선에 도전하는 자유당 후보 이승만, 진보의 기치를 내건 조봉암의 3파전으로 전개됐습니다. 선거일을 20일 앞둔 56년 4월 25일, 진보당 후보 조봉암과 민주당 후보 신익희 사이에 전격적인 양자회담이 열렸습니다. 조봉암과 신익희는 제1, 2대 국회에서 함께 부의장과 의장으로 활동했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다시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던 것입니다. 회담은 아쉽게 결렬됐지만 이날 두 사람 사이에는 5월 초 후보 단일화를 발표한다는 미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략으로 죽산이 신익희 씨한테 내가 투표 직전에 사퇴를 할 테니까 그 대신에 진보당을 말살하지 말고 같이 동참하는 해서 이렇게 뭘 하자. 또 신익희 씨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연로한 편이고 하니까 그 후계를 또 노리고 그런 흥정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표가 되지 않았고 새 후보의 선거운동은 계속됐습니다. 조봉암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 노선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5월 1일 조봉암이 내세운 선거 공약 10장에는 그의 이런 노선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건 것이 바로 평화통일론이었습니다. 이날 대통령 가사께서는 공산주의군의 불의에 남심으로 이것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 제기된 평화통일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이 국시처럼 받아들여지던 시절 한국 사회에서 표현할 수 있는 진보적인 견해의 최대 값이기도 했습니다. 이북 사람 다 죽이고 통일하고 이북 사람 굶고 있는데 통일하고 이남 사람 다 죽이고 통일하면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민족이 첫째는 자유스럽고 그 다음에 번영하고 그 다음에 평화스럽게 사는 이런 것이 가져올 수 있는 통일이야지 평일이 바람직한 것이지 적어도 그것을 부수죽사는 생각한 사람 아니냐.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제시된 평화통일 14개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원칙의 골자는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에서 동시 선거를 실시한 다음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미소 양극 냉정 체제는 사실 더 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드러난 현상으로는 평화라고 하는 말들이 국제사회에서나 또는 북한의 어떤 당대에서나 자주 나오고 있던 이런 단어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또 마치 국제사회가 핵전쟁의 위기를 피하고 전쟁은 절대 피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으로 해서 평화통일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 우리 사회에 수용될 거로 생각을 한 거죠. 공약 10장에서
조봉암은 평화통일론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을 내세웁니다. 수탈 없는 계획경제로 요약되는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조봉암은 이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민들에게는 농촌 고리 대금을 일정 기간 지불 유예해주고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던 5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곤이었습니다. 농촌은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도시는 빈민과 실업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바로 그 봄, 7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배만 돌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석불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민간 상사에게 밀가루와 비료를 수입하게 한 다음 농민들에게 비싼 값으로 판매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궁핍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 자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조봉암이 진보와 혁신을 외친 것은 이런 시대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내건 평화통일론과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은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중석불 사건이냐는 사건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식상한 국민들이 이 부패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어떤 진보당에 대한 지지, 즉 두 번째로는 진보당이 내세웠던 정책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게 개혁적이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했던 부분들이 작용을 했겠죠. 날이 갈수록 야당 후보들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 신익희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야당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강 백사장 유세를 마치고 전주로 내려가던 신익희는 기차 안에서 뇌일혈로 갑작스레 죽음을 맞습니다. 국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많은 국민들이 모여들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신익희의 죽음으로 유일한 야당 후보가 된 조봉암. 그는 곧 진보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박기추를 사퇴시킨 다음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장면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까지 조봉암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5월 10일 민주당은 정식 성명을 통해 신익희에게 추모표를 던져달라 호소합니다. 그런 추모표라는 참 고금 동서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그 반 여당표, 반 이승만 표가 다 축산한테 쏠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차기 정권이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이승만의 집권을 도울지언정 축산의 집권은 도울 수가 없다는 이런 것을 확고했다고 봅니다. 그로부터 닷새 후인 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조봉암은 이 선거에서 이승만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얻은 득표수는 216만여 표, 전체 유효 득표수의 20.5%,